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903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련의 홍보 콘텐츠 팀 활동가 김나래입니다. 방송 담당 공시영입니다. 꾸벅. 네, 오늘 방송은 아마 이제 썸네일을 보셨다시피요. 2013년 지난 9월 3일이죠.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의 법의 노조, 그러니까 노조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통보한 지 7년 만에 대법원이 법의 노조 통보를 취소해 전교조는 다시 공식적인 노동조합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를 바라보는 언론의 태도 그리고 벌어졌던 문제적 보도들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본격적인 언론 보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전교조의 대법원 판결 문제나 이 과거에 있었던 그 7년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전교조가 왜 법의 노조, 그러니까 왜 노조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건지부터 좀 공시영 활동가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건은 이제 박근혜 정권 당시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만들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네네. 이번 사건은 이번 법원 판결로 전교조 합법화라는 용어를 가끔 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노조는 합법화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법의 노조가 된 상태에서도 이미 합법적인 그런 상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의 노조여도 노조 자체는 합법적일 수가 있는 거라서 전교조 합법화라는 워딩 자체가 말이 될 수 없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러니까 그냥 법의 노조 사건, 그러니까 그 법의 노조가 취소된 사건인 거죠. 이번 사건은. 그렇죠. 법의 노조를 통보했다 그게 취소된 사건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랬냐, 박근혜 정권이 왜 그랬냐 하면, 네. 전교조에 9명의 해직 교사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어요. 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이게 왜 무리한 것인지를 알려면은, 노동법의 구조에 대해서 좀 먼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벌써 혼미해, 노동법, 네. 네. 노동조합법에는 노조 설립신고서를 교부해야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설립신고서에 요건이 있어요. 이 요건 중에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얼핏 보면 명확한 조항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얼핏 봤을 때는 노조 안에 그 근로자, 지금 현재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말이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라 해석이 상당히 복잡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랑 노조법의 근로자는 해석 방법이 다르거든요. 아, 네. 말은 똑같지만 같은 근로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노조법의 근로자는 일종의 사회계급적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있으면 노동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노동자를 통칭해서 근로자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 기업 단위를 벗어나서 조직하는 노조들이 있죠. 네. 예를 들면 지역가입 대상자인 지역가입을 하는 희망현대 노조 같은 게 지역노조인데, 그런 데는 그냥 일해본 적이 없어도 그냥 가면 가입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지역별로 조직된 거니까. 네. 반면에 근로기준법의 노동자는 진짜 말 그대로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회사에 고용돼가지고 내가 이 회사랑 트러블이 생겼을 때 회사랑 이제 나랑 좀 싸워야 될 때 적용되는 법이니까 그렇게 좁게 해석되는 거고, 노조법의 노동자는 좀 넓게 해석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맞는지 들어보세요. 노동조합법에서는 좀 사회계급적으로 나눠서 그 사용자가 있으면 그거에 반대급부로 근로자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좁게 해석해서 그 기업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공무원이나 교사노조로 가면 문제가 좀 있는데요. 네. 헌법에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노동 3권을 가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헌법에. 네. 그게 헌법 조항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정하는 법이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인데, 네. 교원노조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교원이 누군지를 정의하는 규정이 있고요. 네. 그리고 노조하려면 설립신고서를 내라는 규정이 하나가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두 개의 조항을 조합하면 교원이 아닌 사람이 노조에 가입돼 있으면은 설립신고서를 내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도 해석을 해서 정리해볼 수는 있겠네요.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이제 설립신고서를 이미 낸 설립신고서를 취소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법의 노조가 된 거거든요. 여기서 쟁점이 두 개가 나오는데, 네. 하나는 해고자가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냐, 이거랑 하나는 해고자가 노조에 가입했다고 해서 그 노조를 없애버리는 게 가능하냐,
이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는 왜냐하면 교원노조 자체가 초기업 노조 성격이 있기 때문인데요. 초기업 노조가 뭐냐면 네. 기업을 벗어나서 조직되는 노조예요. 예를 들면 지역노조. 아까 말했던 뭐 금속노조 이런 것도. 금속노조 이런 것도 초기업 노조죠. 이런 거는 기업 단위에서 조직되는 게 아니라 한 사업 전체의 노동자나 아니면 지역 전체의 노동자를 이제 조직하는 노조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그냥 가입자의 성격을 좀 넓게 봐야 되는 거죠. 네네. 근데 교원노조법에 보면은 교원은 광역시랑 전국 단위 노조만 만들 수 있어요. 학교 단위 노조는 못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그쵸, 예를 들면 뭐 여기 있는 아현초등학교 노조는 못 만드는 거죠. 그 서울시 교원 노조는 만들 수 있어도. 네, 이해했어요. 네. 그럼 다음 쟁점인 해고자가 노조에 가입했다고 해서 노조를 없애버리는 게 가능한가? 네. 이게 쟁점이 되는데 쉽게 좀 설명을 하면은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이유는 단결권이 침해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은 회사가 어디서 이상한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노조에다가 집단적으로 꽂아요. 그 다음에 투표를 해가지고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노조 위원장에 당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좀 단결권이 노조를 침해되는 거죠. 와해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단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조항이 이래서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전교조 조합원이 6만 명이나 되는데 그중에 9명이 해직교사라고 그 6만 명이 연대 책임을 지고 노동조합이 과연 날아가야 되는 게 맞는가? 그쵸. 9명은 6만 명에 비해서 굉장히 극소수니까 아무래도. 네,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해직된 교사 9명이 6만 명이 함께하는 전교조 안에 있다고 해서 그거를 문제 삼아가지고 이제 법의 노조로 통보를 했었던 거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그 법의 노조로 통보했던 것을 취소하고 다시 전교조에 그 합법화라고 쓰면 안 된다 그러셨고 뭐라 그러셨죠? 법의 노조 취소? 네, 법의 노조 취소. 이게 되게 복잡한 일인데 하여튼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죠. 네, 뭐 그렇게 정리를 해서 이게 전교조에 대한 시민분들의 평가는 굉장히 다양해요. 뭐 공시형 활동가는 뭐 단순히 전교조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들어가 볼 텐데요. 넓게 봐서 교원 노조 허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본인은 얘기하셨더라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교원 노조라는 거는 노동권 역사에서 노동권의 범위가 계속 확대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노조들이 이제 1900년대 초기에 노조들이 막 생긴 거고, 그 노조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게 뭐 20, 30년대 뭐 40년대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 좀 넘어서부터 이제 노조가 비로소 탄압을 안 받게 됐죠. 네. 덜 받게 됐죠. 안 받는 게 아니라. 지금도 뭐 언론 보도들 보면 다 귀족 노조라고 하고 노조 다 안 좋게 보는 건 여전하긴 하지만 네, 더 이어서요. 네, 하여튼 그렇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허용이 되는 게 넓어지는 범위가 공무원과 이런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 노조, 군인 노조, 교원 노조 이런 것들이 가장 마지막에 이제 허용이 되는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교원노조 허용이란 건 이제 그 나라의 노동 상권이 보장되어 있는지 척도로 볼 수 있는 것이네요. 네. 96년에 한국이 OECD에 가입할 당시에 네. OECD가 교원노조 설립 허용을 조건으로 걸었었습니다. 한국이 OECD 가입하는 조건 내용으로요? 네, OECD에 가입하려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네. 기본으로. 그러니까 OECD가 막 군인노조랑 경찰노조까지 허용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원노조만 허용하라고 한 건데 네. 2013년에 전교조가 법의 노조화되자 OECD가 그래서 박근혜한테 항의 소환을 보내기도 했어요. 얘네 왜 약속 안 지키냐. 그래서 뭐 이런 일도 있었고, 그 유럽연합이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 비준을 안 한 걸 두고 무역 분쟁을 작년에 걸었었잖아요. 여기서 잠깐. 핵심 협약 비준은 ILO가 채택한 기본적 노동권 보장과 관련한 국제규범으로 총 190개 협약 중 8개를 지칭하는 것으로 공식 명칭은 기본협약입니다. 여기에는 노조활동 보장협약 87호, 98호, 강제노동금지협약 29호, 105호, 아동노동금지협약 138호, 182호, 균등대우협약 100호, 111호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중 아동노동금지, 균등대우 보장은 비준했지만
나머지 4개는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대립적인 노사관계 때문인데요. 정부는 이중 105호 강제노동 금지만 빼고 나머지 3개는 2020년 이내 비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준비를 했었잖아요. 네, 지금은 네.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어서 안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이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 비준을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2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전교조랑 공무원 노조 허용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헌법에 박아놔가지고 이걸 하려면 개헌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못한 거고 그 하나는 저 지금 방금 말은 이해를 못했는데 개헌을 뭘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헌법에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노동상권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 그게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죠. 아, 좀 더 그러면은 그런 굳이 조항이 없어도 다들 교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뭐 그렇게 넓게 봐야 된다 이거네요. 네, 그러니까 노조가 자기의 그 규약의 가입 범위를 정해놓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가입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노조 마음이라는 거죠. 좀 이해했어요. 네.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막 완전 자유화가 돼도 아예 교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까지 노조에 받아주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교원 노조니까. 교원 노조인데, 네. 근데 해외직 교원 정도는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 유럽연합에서 전교조 법의 노조화를 빌미로 한국 정부 상대로 무역 분쟁을 준비해 왔었다. 이런 건 저는 솔직히 자세하게는 잘 몰랐던 거라서 되게 흥미롭게 들리긴 하는데요. 뭐 더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 교원 노조 허용을 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함에도 전교조 문제는 일부 언론이나 정치 세력이 되게 집요한 이념 공세에 시달려 왔잖아요. 근데 공시영활동가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법의 노조가 실제로 처분된 경우가 역사상 2번뿐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더라고요. 네, 이게 판결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역사상 법의 노조 통보가 시행된 거는 역사상 2번뿐이다. 그 역사가 한국 역사예요? 아니면 전 세계 역사예요? 한국이겠죠? 한국 역사겠죠. 그렇죠. 이런 제도가 있는 게 드무니까. 그렇죠. 근데 약간 잡설인데 제가 노동법 공부할 때 네. 강사가 해준 말인데 외국에는 노조의 자격 가지고 다투는 경우는 거의 없고 네. 그 노조 소속의 노동자가 예를 들면 소송을 걸잖아요. 네. 그러면 그 노동자가 그 가입 조건 노조 가입 규약에 맞는 그 범위에 있는 노동자인가 그거 가지고 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걸 따지는 경우는 있는데 노조 자체를 날려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법을 공부할 당시에 본인이 들었던 이야기를 조금 풀어주셨고 이어서요. 네, 뭐 어쨌든 실제로 처분된 경우가 역사상 2번뿐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공무원 노조랑 교원 노조입니다. 공시영활동가가 본인 노동법 공부할 때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면서 당시 공부할 때 한국이 약간 특수 사례에 놓여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전교조 문제에 관련해서 좀 잘 모르실까봐 공시영활동가가 그 지난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줬는데 약간 노동법이라든지 그 노동조합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방송 편집에서. 그리고 이제 저희 오늘 원래 이야기하려고 했던 언론 보도 행태 문제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전교조 문제에 관련해서요. 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이 이제 이 언론들이 도대체 전교조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 것 자체가 약간 이해할 수 없는 진짜 지점. 구식이다. 네.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그쵸. 내용들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언론 보도 행태로 좀 들어가 보면은 네. 9월 3일이랑 4일 저희가 모니터를 했거든요. 네네. 대법원 판결이 9월 3일에 나왔고, 그래서 방송 보도는 저녁 뉴스에서 다르니까 9월 3일 거를 방송사는 모니터를 했고요. 네. 신문사는 다음날 아침인 9월 4일 네. 걸 모니터를 했습니다. 근데 방송사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전교조 판결 소식을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는데, 네. 요즘 방송 보도들 보면은 대부분 코로나랑 태풍 보도 재난 보도 네. 쪽에 좀 집중하고 이쪽에 있죠. 거의 절반 이상의 분량을 할애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중요한 소식들이니까요. 네, 중요한 소식 방송사에 일단 취지에 맞게 잘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그래서 전교조 판결은 약간 뒤로 밀리는 순서적으로. 그런 감이 있는데 네. 채널 A의 경우는 유독 이거를 맨 앞에 배치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들어보고 어쨌거나 배치는 앞에서 했다.
네, 그리고 신문사의 경우는 정교조 판결을 좀 무겁게 다뤘는데 네. 일간지랑 일간지랑 두 개 경제지에서 한 3건에서 5건 정도 기사를 냈고요. 네. 사설은 중앙일보 빼고 모두 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방송사에서도 다루고 신문사에서도 다뤘지만 신문사가 조금 더 비중 있게 많은 뭐 지면도 차지했고 그 오피니언까지 해가지고 좀 많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좀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다뤘다라는 거는 뭐 당연히 다 다룰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그 연장선에서 어떻게 이 대법원 판결을 받느냐가 좀 문제가 될 지점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모두가 좀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인데 네.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는 대법원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네. 조중동은 조중동이랑 경제지는 안 좋게 평가했습니다. 또 부정적으로 네. 좀 평가를 했다. 그런데 저희가 뭐 각 언론사를 진보지다, 보수지다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뭐 그렇게 평가를 내리는 것처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나 이거는 언론사의 자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저도 뭐 정교조 판결을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뭐 우리 뭐 보고서나 네. 언론사들이 다루는 건 오직 팩트 아닙니까? 오직 팩트. 네. 조선일보 그것도 오직 팩트라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근거가 틀린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 삼을 그러니까 수밖에 없다.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언론사 논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뭐 그것까지는 저희가 굳이 터치를 안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거가 잘못돼서 그거를 이유로 들어 비판을 하고 있으니 좀 그거를 문제 삼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좀 이어서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정교조 판결이 진보 편향 대법관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언론들이 있어요. 네. 조중동이 모두 이런 기사를 내긴 그 진보로 기운 대법관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기사를 내긴 했는데 네. 그중에 가장 웃긴 게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기사 제목이 뭐냐면 진보로 기운 사법부 정교조 손 들어줬다. 그리고 대법 1, 20분과 헌재 결정까지 뒤집어 교총 정치적 판결 이런 기사가 있는데 네. 여기 보면은 대법관 명단들이 쫙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러네요. 제가 나중에 화면에 삽입을 해드리겠지만 얼굴까지 다 넣어가지고 누구가 언제 들어온 사람이고 무슨 판결을 내렸는지까지 다 정리가 돼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중앙일보가 이 자료를 띄워놓고 뭐라고 하냐면 14명의 현 대법관 중 10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고 이 중 불참자 2명과 이동환 대법관을 제외한 7명이 정교조 편에 섰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대법관 구성을 좀 살펴보면은 네. 대법관이 14명이 있어요. 그렇죠. 14명이 있는데 그중에 법원행정처장이 빠집니다. 전원합의체에서는. 전원합의체는 이제 대법관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13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중에 김선수 대법관은 네. 예전에 정교조 사건을 대리한 적이 있어서 자기가 빠졌습니다. 그렇죠. 관련 네. 인물로 좀 분류해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12명이 이번 판결을 내렸는데 네. 이 중에 10명이 정교조 승소 측에 손을 들어줬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거든요. 네. 근데 14명의 현 대법관 중 10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는데 7명이 정교조 편에 섰다. 그리고 그 말인즉슨 그 말인즉슨 빼기를 좀 해보면은 네. 14명의 대법관 중 10명을 빼면은 4명이죠. 그쵸. 4명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다는 소리죠. 네. 그다음에 7명이 정교조 편에 섰다. 그러면은 남은 3명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이 그럼 4명 중에 3명 정교조 손을 들어준 거죠.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4명 중에 3명이 이제 전교조에 손을 들어준 건데 굳이 제목을 정치적 판결이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12명 중 10대 2로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 진보 편향 이런 소리를 하는 게 그거 자체가 웃긴 거고요.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번 대법원 판결이 다수 의견이랑 별개 의견이랑 반대 의견이 있거든요.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대법관 전원 합의체 판결은 기본적으로 합의제인데 대법관 전원이 합의해야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소수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다수결이긴 한데 소수 의견 내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다가 자기 의견을 보충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개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네. 그거를 판결문에 다 써놓습니다. 근데 소수 의견은 전체는 동의한다고 하지만 나는 반대해 이런 것도 소수 의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다수 의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번 판결이 약간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번 판결이 정교조의 승소에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네. 왜냐하면은 판결의 논리가 정교조가 그 법의 노조화가 잘못된 건 맞는데 그거는 헌법상 권리는 법률에서 이제 못하게 해야지 시행령에서 못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헌법이 가장 최고 가치에 있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헌법,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이렇게 네, 네. 법 구조가 돼 있거든요. 네. 근데 헌법에 규정되는 권리는 그 밑에 있는 법률에서 규제를 해야지 이 법의 노조 통보가 가능하다고 해석되는 조항은 시행령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시행령은 정부가 이제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는 정부가 멋대로 하면 안 되고 그쵸.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 된다. 이게 그 다수 의견의 논리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법률이 그 조항을 그대로 법률로 올려버리면은 그럼 또다시 법의 네. 노조화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개 의견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반대를 했는데 별개 의견은 뭐라고 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 6만 명 조합원 중에 9명이 해직교원이라고 법의 네. 노조화를 시키는 게 맞냐. 네네. 그 별개 의견이 바로 그 논리를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수 의견보다 더 나간 의견인 좀 더 거죠. 진보적인 좀 더 의견이라고 볼 수 있네요. 약간 더 진보적인 의견인데 이 별개 의견을 낸 사람 중에 한 명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고 한 명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 두 명의 별개 의견을 낸 사람을 보면은 또 여기서도 1대1이라고 네.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과연 뭐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대법원 판결까지 정치적으로 내려버렸다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어폐가 있다? 네, 또 하나 더 있어요. 반대 의견 낸 2명 있죠. 네. 그중 한 명도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사람이고 한 명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사람입니다. 좀 이런 거를 다 이야기해봤을 때는 결국에 조중동이 만들고 있는 이 프레임에서 뭔가 근거가 맞다고 보기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네요. 네, 그죠. 그냥 정교조가 싫다고 쓰면 될 거를 굳이 대법원 구성을 막 그쵸? 기사에 써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분석적인 척 해놨거든요. 지금 네. 보면은. 그러니까 그냥 싫어하면 싫어한다고 쓰세요. 정교조가 싫다. 없애버려라. 왜 또 그래요? 정교조 그냥 본사 쳐들어가라. 경찰 보내서. 그 예전에 민주노총 했던 것처럼. 그렇게 쓰면 될 걸 가지고. 그렇게 쓰고 욕 괜히 그러니까 그렇게 쓰고 욕을 먹으면 되지. 왜 이렇게 분석적인 척 하냐는 거예요. 네. 공시활동가가 조금 분노했어요. 네, 근데 뭐 공시활동가가 문제로 짚었던 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거는 진보 대법관 탓이다 이거였고요. 이거 말고도 대법원이 1심과 2심과 헌재 결정을 뒤집었다는 논리를 두고 언론이 이번 판결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던데 왜요? 원래 헌법재판소가 제일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었죠. 쟁점이 2개가 있다고. 네네. 근데 언론들이 말한 헌재 결정이란 건 이제 첫 번째 쟁점에 대한 거예요. 첫 번째 쟁점이 뭐였죠?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네, 첫 번째 쟁점은 이제 해직교사가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해직교사가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네. 근데 정교조는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 간 거는 해고자가 노조에 가입한다고 해서 그를 이유로 노조를 법의 노조로 만들 수 있는지 이걸 판결해가지고 그걸 판단해서 판결을 내린 건데 그걸 가지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뒤집었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 사안이 아예 다른 것인데 그거를 가지고 헌법재판소까지 묶어서 문제화시키는 보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네, 기본적으로 조중동이랑 경제지가 다 이런 기사를 냈는데요. 근데 이건 좀 잘못된 정보 전달 아닌가? 그거랑 전혀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된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거나 두 가지의 쟁점 중에 하나의 쟁점은 헌법재판소를 갔던 거고 그거는 이미 물 건너 간 거고 나머지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두 개를 엮어가지고 그냥 혼재해서 써버린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 잘 모르니까 속인 거죠. 이런 거 잘 찾아보지 않으니까. 네. 속이는 거죠. 그래서 2015년에 헌법재판관이었던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이 이번 정교조 판결 이후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때 헌법재판관들도 내부적으로는 법의 노조 통보가 법원에서 충분히 취소가 될 수 있는 처분이라고 봤다.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는 이거를 정교조 패소 판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소수 의견을 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걸러들어야 될 필요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당시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활동 중인 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 여부는 법외노조 통보조항이 정하고 있고 법원은 법외노조 통보조항에 따른 행정당국의 판단이 적법한 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약간 어찌 보면 예견될 수 있는 그런 판결이었는데 이 두 개를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쓰는 언론들의 논리는 그냥 사람들 속이는 거죠. 저 이해 갔어요. 제가 딱 그랬네요. 저도 같이 이거 약간 말이 이상한데 앞에서 헌법재판소는 법외노조 시키라고 판결을 한 거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해를 다 하지 못했으니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딱 속기 쉽게끔 기사가 좀 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막 해직자 이 문제 있잖아요. 법외노조화 시키는 조항 있잖아요. 그거는 심심찮게 올라옵니다. 그렇군요. 그냥 심심하면 헌법재판소에 올라와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계속 합헌이라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안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따라가기 조금 벅찼지만 이렇게 공시활동가가 좀 정리를 해주니까 제 머릿속에도 좀 차곡차곡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문제도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건 외초에 왜 언론 보도가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던데 언론에서 이번 전교조 판결을 두고 경제계가 우려하고 있다라고 집중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건 애초에 왜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거 보고 되게 어이가 없었는데 네. 마치 얼마 전에 위사협회 있잖아요. 네. 위사협회는 진짜 별걸 다 반대하거든요. 뭐 간호사법을 통과시킨다는데 그거 반대하고 한의사들한테 뭔가 해준다면 그거 반대하고 약사들한테 해주면 뭔가 해주면 그것도 반대하고 네. 진짜 막 거의 만기 침람식으로 세상 모든 일에 자기랑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 싶으면 다 관여를 하는데 네. 경제계도 좀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정부와 교원노조 간의 소송이 끝났는데 난데없이 경제계의 우려를 집중적으로 전한 언론사들이 있어요. 일단 경제일간지 아무래도? 네, 경제지는 뭐 기본이고 네. 한국경제 같은 경우는 뭐 정경련 기관지잖아요. 기관지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정경련 의견이 그대로 나오는 거고. 근데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노동법 개정안 통과된 해직자 노조 가입 가능, 재개, 해고자 노조 장악, 무리한 요구할 수도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전교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 노조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야라고 자기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거네요. 네, 근데 웃긴 건 지금도 일반 노조엔 해고자 가입 가능되거든요. 네, 이건 또 몰랐어요. 네. 채널 A 같은 경우에도 아까 톱 보도로 냈다 그랬잖아요. 네, 첫 번째 보도로 그게 바로 정권 따라 재개 우려를 정한 거였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최근 친노정계적인 사법부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매우 우려한다. 이런 경총의 의견을 뉴스에서 전달을 했고요. 네. 첫 번째 보도로. 네. 근데 사실 이들의 주장이 지난 ILO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반영해서 개정안을 냈을 때 그때 다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새로울 것도 없는 것인데. 새로울 것도 없고 저희가 더 말할 내용도 없을 것 같고요. 그때 미탈이랑 보고서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럼 제가 관련 영상으로 같이 넣어드려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경제계가 우려하고 있다라는 걸 도대체 전교조에서 왜 내는 거야? 이게 무슨 연결선이야 했는데 본인들의 이제 경제계에 있는 그 노동자들의 그 노조에 대해서도 뭔가 영향을 끼칠까 우려스럽다 이런 논조로 이제 관련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실어주고 있다. 경제계 인사들의 목소리를 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어떤 식으로든 노동법이 강화되는 걸 싫어하는 거죠. 좀 그런 거를 찾아볼 수 있었고 뭐 여기에 대해서 논평은 이번 판결문 내용에 별개 의견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걸로 좀 가름을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지으시네요. 네. 안철상 대법관이 뭐라고 했냐면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그 단체로서는 이 점에 대한 저항이 당면한 주요 목표가 되고 이념에 충실한 투쟁적인 사람들이 단체의 주도권을 잡게 되며 아울러 모든 정책 방향도 과격하게 될 수 있다. 눈앞에 강력한 장애물이 있으면 단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은 사라지고 오로지 그 장애물 제거에 온 힘을 쏟게 되는 것이다.
어떤 단체가 이념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념 문제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합리적 의견이 설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다양성과 유연성으로 대화하고 토론하는 문화의 정착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노조라에 못 만들게 하면은 오히려 예전에 돌았던 농담 중에 프랑스 사람들은 노동권을 위해서 싸우는데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왜 파업하고 있는지 물어보니까 우리는 노조부터 못 만들어가지고 파업하고 있다. 이런 내용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를 지적하는 거죠. 노조부터 못 만들게 하는데 도대체 무슨 합리적인 얘기를 하겠냐. 그러네요. 아직도 우리나라 전교조뿐만 아니라 노조를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기업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지점에서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뭔가 꺼리를 던져주는 이야기네요. 오늘 이렇게 전교조 대법원 판결 문제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이게 실은 9월 3일, 9월 4일 이렇게 나왔던 보도들이지만 이게 굳이 시의성을 따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노동 문제를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면 좋겠다 해서 오늘 방송을 준비했던 거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분들이 전교조를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언론 보도만큼은 근거를 가지고 시청자들 그리고 독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좀 그러지 못하고 이상하게 엮어서 사람들을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보도들을 하고 있었다. 특히 경제지하고 보수지로 불리는 조중동이 좀 그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라는 점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댓글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까요? 네. 네, 저희 오늘 읽어드릴 방송 내용은 900회 윤석열과 방상훈의 비밀의동 풀스토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진행했던 방송이었는데요. 저는 안진걸 소장님이랑 이제 만난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만날 때마다 너무 재미있게 흥미롭게 그 조선일보 그리고 나경원 씨와 얽힌 그런 고발 스토리를 잘 풀어주셔가지고 되게 재미있게 듣고 있거든요. 덕분에 시청자분들도 많이 재미있게 들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던 것 같아요. 또 이제 900회에서는 저희가 도서증정 이벤트를 했는데 저희가 민원련에서 이제 10권 정도의 책을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다행히 어떻게 또 고은지 활동가가 홍보를 잘해줘가지고 벌써 7분이나 신청을 해줬어요. 남은 자리가 몇 개 없으니까 더 신청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900개 방송에 댓글이랑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900개 방송도 좀 읽어주세요. 이날은 좀 댓글이 많이 달려서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설날김님, 이렇게 꾸준히 의혹을 제기하시고 수사기관에 꼭 제대로 수사해달라 제안하는 분이 계시는데 검찰은 뭐합니까 정말. 일 좀 제대로 합시다. 900회 축하드리고 800회가 엊그제였던 것 같은데 역시 책은 돈 주고 읽어야지 하며 전자책 검색하러 들어갔는데 아직 전자책으로는 안 났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근데 전자책이 나왔다는 게 무슨 얘기죠? 그 이북 리더기 같은 걸로 읽어볼 수 있는 그 전자책 이북이 나왔느냐 찾아봤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무슨 전자책? 조선동화 100년을 말하다. 그 책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도 설날김님 저희 방송 되게 애정 갖고 많이 댓글 달아주시는데 아직 3명 자리 남았거든요. 혹시 책 읽고 싶으시면은 전자책 아직 안 나왔으면은 댓글로 메일 주소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리밍보님, 안진걸 소장님은 시대의 독립운동가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가끔 보면은 고발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안 지치시고 계속 해오셨던 게 참 대단하시다. 존경스럽다. 어찌 보면 저희보다 조선일보에 훨씬 더 타격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여기서 아무리 조선일보에 논리가 없어도 논리 없고 팩트 없는 건 다 알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장사 안 되기 때문에 논리적이어도 그걸로 장사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걸로 백날 때려봤자 걔네들은 그냥 콧방귀기만 끝입니다. 근데 왜 그래요? 민원련 활동도 되게 중요한 활동이죠. 아니,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걔네들의 돈줄을 좀 위협하면은 정말 타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응원한다라는 말씀을 공시영 활동가가 이렇게 드리는 거고요. 다음 투어이브 박미정님, 안진걸 소장님은 동해번쩍 서해번쩍인 것 같아요. 정말 민생 관련해서도 모든 개혁사안을 다 참여해주시고 알리려고 노력해주시고 너무 대단하셔요. 건강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도 책 받고 싶지만 다른 분들께 양보할게요. 혹여나 남으면. 한 주 또 고생하셨습니다. 기승전 언론개혁을 하지 못하면 공정한 싸움을 할 수가 없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투어브 박미정님은 남겨주시는 댓글마다 하나하나 되게 공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승권성님, 민원련 항상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을 감시하는 유튜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고발하는 채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힘들죠. 우파는 법세련 사준모 이런 데서 고발을 자주 하던데요. 거기는 사업시험 떨어진 사람들이 고발장 연습하는 단체죠. 위험한 발언 아니에요? 아니 사실 그런데 아 그래요? 알았어요. 그냥 연습하려고 고발장 쓰는 것 같아요. 그냥. 많이 하도 고발을 좀 많이 하다 보니 그쪽에서.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댓글 남겨주시면은 이제 도서 보내드린다고 했더니 오랜만에 보는 그리고 되게 처음 뵙는 아이디들도 많이 있는데요. 축하합니다. 계속 너덜한 언론 감시 부탁드려요. 라고도 해주시고 900회 축하드립니다. 기념으로 저도 구독했어요. 라고도 이야기해 주시고요. 안진걸 소장님 민생경제 위에 애쓰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다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응원 댓글 남겨주시니까 조금 더 힘을 내서 민원련 활동가들과 함께 미디어 탈곡회도 더 열심히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초대 손님 모시고 방송 진행할 거거든요. 이거는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분도 안진걸 소장님 못지않게 오시면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내일 방송도 아주 재밌게 봐주시고 누구신지는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그래가지고 잠시만요. 실제로 처분된 경우가 역사상 2번뿐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공무원 노조랑 교원 노조입니다. 저희 그거 한번 뿌릴까요? 아니 자꾸 저랑 시영님 주변을 왔다 갔다 해서 네.